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도 저 멀리서 슬슬 추석하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새 주일에 들어서서 장안의 이재명이가 온통 화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저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참조하시고, 뭐, 이재명 가는 길은, 양갈래가 딱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가 며칠 후에 코멘트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그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국가의 기본적인 그 수치를 조작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우선 은행에서 은행 행원들이 그 장부를 적당히 조장해갖고 돈을 빼먹는 이런 간단한 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지표를 국가가 주도해서 조작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에서 그 소위 가장 기본적인 수치 영어로 뭐 vital statistics라고 하는 거, 이것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 수치와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 청와대의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소위 특히 그 아파트 시세가 조작, 이 문제가 지금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그리고 덧붙여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수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총 지휘자는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문재인이라는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사법상의 문제, 정치 현상 문제에 대해서 주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오늘 아침에도 무슨 이상한 자기 친위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가 억지 소리한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어요. 너무 뻔하게 드러난 건데. 근데 저는 여기에 관계된 장하선, 이호성 이런 사람은 좀 잘 아는 편이고, 특히 그걸 발벗고 현장에서 뛴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이렇게 이런 악역을 맡게 됐을까? 김현미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평화민주당 창설 과정에서 제가 이 김현미를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이제 당시 DJ가 저를 한번 부르더니 저는 그때 홍보 담당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보좌역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더니 무슨 서류를 하나 탁 주면서 이거 사실 여부를 좀 조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당시 평민신문 주관을 하고 있는 이협 전 의원, 당시 의원 아니었죠, 중앙일보 기자였던 이협을 모략하는 글이야 이게. 뭐 일도 잘 안 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협은 저하고 대학이 뭐 한두 해 차이가 있거나 말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후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협을 만나가지고 왜 평민신문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전부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도 신문을 11년이나 발행인으로 있었고 또 가기 전에 사상계 월간 사상계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상계 편집을 맡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대학 신문도 그렇고 해서 신문 편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관록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DJ가 그 평민신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그걸 다루도록 그렇게 특명을 내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업 동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실컷 만들어 놨는데 돈이 없어서 신문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다음 만들면 다 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하니까 이거 참 한심하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업 주관에게 싸돌아다녔던 무슨 어떤 악담, 모략,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좀 과장됐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제가 이제 DJ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마침 떠날 때쯤 되니까 이업 시간한테 저에게 지금 우리 평민신문에 기자가 너무 없어서 기자 좀 파견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당시에 여성국장했던 김방림 의원 당시 여성국장한테 가서 그 평민신문에 여자 기자 하나 파견해 주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곤란한데 이업 주관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후에 거기서 차심부름을 하던 미스김이라는 어떤 여성이 제가 문을 나서니까 특보님하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거 평민신문 기자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일하기 싫은가? 아니 여기도 좋은데 여기보다는 기자가 제가 더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김방림 국장한테 여기 있는 이 미스김 좀 제가 데려가다 쓰면 안 됩니까? 안 돼! 뭐 골 빽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는 안 된다 그런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자 기자가 없어서 좀 어렵다고 이업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업 씨가 마침 지금 뭐 김아무개 여자 기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뭐 활동비도 안 나오고 어쩌고 해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다시 불러오면 어떻겠냐? 불러오라. 그럼 내가 활동비 지급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래서 다시 불러온 사람이 김현미입니다. 기자. 그래서 아주 총명하고 영특하고 기사도 잘 쓰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1988년, 89년 정도 한 9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얼마입니까? 30몇 년 전이죠. 까마득 갈 텐데 그 사람이 쭉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거 대단하다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교성도 참 좋고 한 번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고향 지역구 순천에를 갔는데 대대라는데 그 물고기 해산물 많이 있는 그 식당가 거기를 갔더니 김현미가 저기서 의원님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봤더니 그 김현미가 저 위에 있다가 여기 어떻게 와서 쪼르르 내려오니 그냥 저를 앉듯이 탁 그래서 미끄러져서 그런 거죠. 야, 난 보면 오해하겠다네. 그랬더니 여기서 어쩌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요. 참 상냥하고 똑똑한 여자인데 아니 국토부 장관까지 한 것은 좋은데 왜 이런 조작에 가담을 했냐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발표할 때도 어쩐지 좀 어색해. 제가 보기에는 저거 억지로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 문제 조사가 본격화되면 뭐 장하성이니 뭐 김수현, 김상조, 이효석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꾸미고 기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벌을 심하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김현미는 사실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발표만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법률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참 기구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총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멍뚱한 개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장하성이라는 사람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교수 했을 때고 그저 장제식 의원하고 뭐 인체가 족한가 되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엉뚱하게 현실감은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막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다가 무슨 투자 같은 것도 상당히 받고 나름대로 이재 능력도 있고 하다가 해서 그 후에 또 중국 대사를 했죠. 권력의 길을 열심히 달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나. 그리고 그 후를 잇는 김수현,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모든 경제적인 일탈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너무 근사하게 막 아주 그냥 고용 최고율이라고 발표하고 아주 웃기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뭐 그 양반의 개인적인 본적, 출생 그리고 뭐 북한에서 태어나서 왔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태어났는지 그 양론이 많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법적인 조치가 없어. 이 사람 끄떡하면 고발 잘하는 사람인데, 고소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LST를 타고 내려온 월남한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차제에 이제 우리는 문재인을 벗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태클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혁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 무슨 신사협정에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 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막상 문재인의 조사가 시작되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견제를 한다거나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면 진짜 그것이 사실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조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대목만.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에 가을에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직접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에 밝혔다.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경찰에게 이걸 사전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슷한 내부 고발이 아마 여기서는 수다게 쏟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문제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까지 여러 가지의 장점과 그리고 약점과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 앞으로 다가있는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서 그의 정치적 성과와 평가 그리고 그의 업적, 어치브먼트가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점의 그 의문도 없지. 참 그야말로 공정과 법치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2018년 지난 걸 하나만 여러분에게 상기시키자면 2018년 1,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이 그전에 비해서 각각 8%, 7.6%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것을 누가 했냐면 황수경 통계청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수경이 자기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 해서 1년 1개월 만에 1년 조금 넘어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 KDI 박사 출신인데 전문가야. 그래서 황수경은 이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는 함부로 압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강수경 청장 후에 새로 들어선 강신업 청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장관님들의 정책, 이 장관님들이라는 게 지금 이 무슨 뭐 장하성이니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김현민이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겠죠.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알맞는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맛에 맞게 지시하는 대로 통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야당들은 또 뭐 돼서 지금의 국민의힘들은 이런 말 가지고 꼬투리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강신업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분배 지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혔을 당시에 해당 자료를 문재인에게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의 권력 유지나 뭐 합리화를 위해서 통계, 국가의 중요한 통계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거 몇십 년 때리 하니까. 몇십 년 때리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정계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고 그의 주소가 감옥소가 돼야 합니다.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나머지 생애 몇십 년을 감옥소에 보낸다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만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감사원이 이것을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에서 막 터져요. 오늘 또 뭐가 터졌냐? 9.18, 9.19 그 남북 군사협의 있죠? 군사협의에서 관계자가 송영무 국방장관이었거든. 그 사람이 그 후에 이제 물러나서 됐어요. 물러나서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자유총연맹의 전 지방 조직 근처에서 막 송영무 물러나려고 나라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저도 옛날 그것을 좀 일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송영무 자유총연맹 총재가 문재인에게 너무 충성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있었으면 했는데 그 자유총연맹의 350만 그 조직이 만만치 않는 조직입니다.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옛날에 막 무찌르자 오랑캐하고 총 들고 싸움 싸우는 사람부터 각계각층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송영무 갖고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을 강제로 해라고 서명을 강요했어요. 인정된 다음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협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기무사 사령관
재판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인데 문재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너무 날뛰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집권 2년 차를 들어서 3년 차로 들어가는 차이에 이게 정권의 앞으로 한 3년여 남는 정권의 향배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저 단식 드라마라고 할까? 나는 쇼라고 부르셔요. 들어오면 이제 5박 3일 이제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하는 바로 그날 딱 맞춰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에 관한 민주당의 뭐 작전 계획서가 뭐 3부작으로 만든 거 그게 다 입수됐습니다. 오늘 저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리라고 믿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든 국회에서 재판이 가결을 되더라도 설사 가결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원에 가잖아요. 법원에 가서라도 영장을 꼭 발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영장을 가결될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더 유력하지만 요새 사법부 믿을 수가 없어. 할지 안 할지. 만약에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불구속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내년 4월 선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등등하게 돌아온 이재명의 진두지휘로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를 때려잡으려고 아주 지금보다 더 센 의석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하는 게 그런 가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돌아와서 이제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고 그에 관련된 무슨 쌍방울의 문제, 무슨 북한 방문 쪽으로 300만 불 문제, 백현동, 뭐 대장동 등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아마 근대 현대 한국 역사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상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거 운명의 갈림이 너무 치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한국은 유란의 정치적인 위기에 빠질 게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내홍을 일으키기를 주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날뛸 겁니다. 볼만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고 뭐고 그냥 개판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지금 정권 쪽에서 요새 뭐 자리 잡고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세상이다 큰 소리 칠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렇게 낙관하기가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꼭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 아시죠? 2001년에 벌어진 거예요. 거기 제가 미국을 떠난 지 13년 후에 미 맨하탄 저 밑에를 내려가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저도 그 근처에 많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1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그 4번가에 4번지 그게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1, 2, 3, 4 쫙 200몇 가지 타고 가고 올라가고 요리는 뭐 메디슨가 브로드웨이 이렇게 딱 그렇게 쳐져 있는데 4번가에 마게리따라는 이태리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맥주집인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가면 누군가가 피아노에 맞춰서 한국 노래를 불러줘요. 뭐 바우곡에도 부르고 그리움 금강산도 부르고 동심초 김성태의 동심초 그런 걸 불러서 사람의 그 노스탈자를 아주 자극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갖고 보면 미국 가수도 부르고 한국 가수도 거기서 와서 불렀어요. 알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망향의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틈틈이 별로 비싸지 않은 데니까 거기 가서 맥주를 마시고 했는데 그 유명한 소프라노 뭐 김영미라든가 홍혜경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강미자 소프라노 거기 갔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의 유명한 소프라노들 노래도 들고 다 줄리아드 음대 다니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아주 날고기는 음악가 아주 대가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4번가 근처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잘 압니다. 그 하도 많이 수십 번 다녀서. 아니, 그 건물을 갖다가 그냥 아랍 애들이 그냥 비행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사건이야. 그 완전히 그 헐어버리고 이제 그라운드 제로, 바닥이 없는 제로라고 딱 붙이고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977명. 23명만 붙이면 3,000명이야. 2,577명이 희생됐는데 엊그제 9월 11일 날 23주년 22년 주년 기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전경을 윤주원 뉴욕 특파원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야가 없어. 원래 그 사건은 부시 때 벌어진 겁니다. 부시.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 때 벌어진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의 이제 부통령이 몇 시간 전부터 거기 와서 몇 시간 동안 서 있고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도 다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하는 걸 보면서 이 특파원이 여기에 미국의 힘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모는 크든 적든 간에 서해에서 우리 용사가 조국을 지키다가 희생된데도 대통령이란 자가 거기 가지도 않아. 예?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외국하고 비교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싫든 좋든 거지 같든 어떠든 우선 같은 간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인종인데 저 사람들이 노는 거 보세요. 아니 이민족이라면 몰라. 아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해가지고 하면 막 무찌르자 누가 싸움한다 모르지만 김씨, 이씨박씨 같은 사람들이 저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대를 놔두고 여기서 앉는 문재인이가 이 벌리는 거 보세요. 통계나 조작하고 앉아있고 원전 없앤다고 USB 갖다 주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니까 북한 애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우리 한민족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먹고 살고 무슨 방탄소년단이니 무슨 패션이니 뭐 AI니 뭐 인공지능 이런 것은 상당히 올라가면서도 국가를 끌어가는 놈이 엉망이야 이 그룹들이. 응? 기본적인 멘탈리티,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어. 그리고 제가 반대편에 있다고 얘기해서 좀 명구스럽습니다만 그 야당에서 뭐 한다는 자들 그들의 도덕성을 보세요. 웃겨버려. 네? 태양광 한다고 해서 수천억씩 처먹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네? 이 소득 주도 성장 한다고 만들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백한 놈 아직 한 놈도 못 봤어.
이 엉망인 경제 정책을 하면. 그리고 앉아서 요새 한다는 게 다시 또 할 수 없이 화제가 그리 돌아옵니다만 야당 대표라는 대표가 됐던 이 아무개가 앉아서 지금 단식한다고 난리를 치고 저러고 앉아있으니 아니 도대체 이 민족이 지금 세계 역사에 어떤 종류의 민족으로 평가가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윤석열이가 뭘 좀 하고 있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채근하고 압력 넣고 공갈을 치고 시비를 걸어가고 저들 밀어붙여서 나라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워낙 저쪽 상대가 우습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우습기 짝이 없는 거 요새 보세요. 방금 2시에 의원직이 이런 그 최강욱이라는 친구 보세요. 그것도 비슷한 김우겸 이런 애들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뭐 최소원이 재산이 2조가 넘는다 해서 서덕까지 쫓아간 건 누구요? 안민석. 이런 애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어. 아, 창피해, 창피해. 나도 근처에 한때 거기서 얼쩡얼쩡했던 게 창피한 지경이야. 이게 무슨 국회의원의 면석이도만 또 못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회귀하고 참여하는 도덕 재무장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이재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살짝 붙여서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이 통계 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명예와 직위를 걸고 일벌백계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파헤침으로써 적어도 이 나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따위 짓을 하면 적어도 30년, 50년 감옥서 간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에? 미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쉽게 그냥 얻어가지고 어물쩍하고 투표만 하고 그냥 나무 흉내만 내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군대도 안 간 사람들, 어디 가서 귀싸대기 한 번 맞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야 민주화 운동이라고 폼 잡고 다녀. 예? 그러나 뭐 세상에 그러니까 뭐 꼭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또 감투를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돼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동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야당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을 우러러서 지 아버지 어머니 영정정 보면서 저 부끄럽지 않게 좀 지내세요. 예? 부끄럽지 않게 좀 지내세요. 우리나라가 도덕성의 문제에서는 삼류야. 뭐야? 그런 문제에서 사류가 있는지 모르겠어. 사류가 있다면 사류야. 전 세계를 봐서. 없어. 전혀 없어. 뭘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옛날에는 좌파 무슨 사상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룩하게 나타났고 우파들은 전부 친일파 앞제비처럼 그렇게 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가버렸어. 완전히 그건 엉터리야. 물론 그런 역사적인 파행이 생기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선 전두환 이런 그 12.12부터 그 혹독한 군사 통치 혹독했죠. 무서웠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또 좀 데모 같은 과격해졌고 박정철 사건도 생기고 막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세력에 북한의 정치 공작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막 꼬였어요. 막 꼬여졌는데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판받을 건 받더라도. 그런데
그때 했던 그것을 무슨 뭐 훈장처럼 달고 날려서 그거 날려하고 만 지난 2, 3년 동안 그걸 날치면서 나라를 국정을 농단하는 저 좌파 모험주의자들의 행태만큼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인멸시켜야 한다. 뿌리를 없애야 한다고. 그것이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국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 삼아 얘기하자면 저는 16년의 망명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사실 두어 차례 죽을 뻔도 하고 재수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당시에는 이제 돌아오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와서 그때 그 캄캄한 밤에 누가 알았는지 내 선배인 하나갑 선배하고 내 물리대 동기인 서울대학교 이명현 교수 둘이 뭐 등등 그런 사람이 나왔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뭐 일이 알고 왔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김포공항 땅에다가 입 맞췄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삶은 덤입니다. 저는 그 16년 동안 별걸 다 봤어요. 별걸 다 봤어요. 뭐 말하자면 뭐 한도 끝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얘기할 만큼 많아요. 별걸 다 봤어요. 인간의 사랑, 배신, 허영, 욕구, 그리고 사기, 음모, 수많은 걸 봤어요. 수많은 걸 봤어요. 전 세계도 많이 돌아다녔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 조상이 사는 땅이니까 돌아왔어요. 민주주의가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접스러워. 대단히 말이 적당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허접해. 좀 떳떳하고 정직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어. 반대파라도. 응? 뭐야 이재명이 뭐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야? 에? 인간이 말이야. 그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재판받고 감옥에서 갈 일이면 가고 감옥에서 갈 일이 없으면 떳떳하게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지 너무 쇼하고 코스프레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광명정대한 삶의 넓은 광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